가족이라는 이름의 무게, 그리고 손절이라는 마지막 선택 여러분에게 가족은 어떤 의미인가요? 아마 많은 분들이 따뜻한 안식처, 언제나 내 편이 되어주는 든든한 울타리 같은 단어들을 떠올리실 겁니다. 하지만 모두에게 가족이 그런 따뜻한 의미는 아닐 겁니다. 때로는 그 어떤 관계보다도 깊은 상처와 고통을 주는 이름이 되기도 하죠. 오늘 이야기는 누군가에게는 조금 무겁고 아프게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사회에 꼭 필요한 이야기라고 생각하신다면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공유를 눌러주십시오. 당신의 작은 움직임이 어딘가에서 홀로 아파하고 있을 누군가에게는 당신도 혼자가 아니라는 큰 위로와 용기가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의 선한 영향력에 주님의 축복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최근 저는 흥미로운 글 하나를 읽었습니다. 가족과 연을 끊는 것이 과연 좋은 치유법이 될 수 있는가에 대한 내용이었죠. 글을 읽는 내내 저는 이 이야기가 결코 쉽게 끝나지 않을 것임을 직감했습니다. 세상에 먼저 가족과 등지고 싶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지금 이야기를 듣고 계신 분들 중에도 소수이겠지만 태어난 가족과 모든 연락을 끊고 지내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또 어떤 분들은 연락을 끊지는 못했지만 가족과 만날 때마다 여전히 언어적 폭력과 무시, 존재를 부정당하는 고통을 겪고 계실지도 모릅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차마 관계를 끊어낼 용기를 내지 못한 채 말이죠. 물론 건강하고 화목한 가정에서 자라 가족과의 관계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 분들이라면 아마 지금 이 이야기에 크게 공감하기 어려우실 수도 있습니다. 가족과 연을 끊기로 한 분들께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결정이 쉬웠나요? 단 한 번의 다툼 끝에 내린 결정이었나요? 단 한 번 당신의 감정을 상하게 한 사건 때문에 그 모든 관계를 버리셨나요? 부모님이 당신의 의견에 동의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그런 극단적인 선택을 하셨나요? 아마 아닐 겁니다. 당신의 그 결정 뒤에는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수많은 상처와 눈물, 끝없이 반복되던 좌절과 학대의 기억들이 쌓여 있었을 겁니다. 어쩌면 만날 때마다 어린 시절의 끔찍한 트라우마를 다시 겪어야 했을지도 모릅니다. 결국 당신은 선택의 기로에 섰을 겁니다. 나의 정체성과 정신건강, 나의 남은 인생을 지킬 것인가, 아니면 죄책감과 의무감, 혹은 나보다 더 힘든 사람도 참고 사는 데라는 자기검열에 갇혀 이 고통스러운 관계를 이어갈 것인가. 그것은 생존을 위한 처절한 선택이었습니다. 아직 관계를 끊지 못하고 반복되는 학대적인 상황을 견디고 계신 분들의 마음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많은 이들이 죄책감과 의무감 때문에 그 자리를 떠나지 못합니다. 어쩌면 내가 너무 예민한 걸까? 내가 상황을 잘못 보고 있는 건 아닐까? 라며 스스로를 의심하기도 합니다. 어떤 이들은 경제적으로 가족에게 얽매여 있기도 하고 내 아이들에게는 할머니, 할아버지를 만들어주고 싶다는 생각에 관계를 유지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내 부모가 어린 시절 나에게 그랬던 것처럼 내 소중한 아이에게도 똑같은 상처를 주지 않을까 노심초사합니다. 심지어 어떤 부모는 자녀가 찾아오지 않으면 자해를 하겠다거나 다른 가족을 해치겠다고 협박하기도 합니다. 그 공포 앞에서 자녀는 어쩔 수 없이 다시 그 집의 문을 엽니다. 어떤 이들은 여전히 언젠가는 변할 거야라는 희망을 버리지 못하고 어떤 이들은 가족과 연을 끊었다는 사실이 가져올 사회적 시선과 수치심을 감당할 자신이 없어 고통을 감내합니다. 특히 효를 최고의 가치로 여기고 믿든 곱든 정으로 얽혀 살아가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는 우리 문화권에서는 가족과의 단절을 결심하는 것이 더욱더 어렵고 무거운 짐으로 다가옵니다. 제가 읽었던 그 글은 안타깝게도 이러한 복잡한 내면을 깊이 헤아리지 못했습니다. 그저 가족과 연을 끊는 것을
더 이상 가족 문제를 상대하기 싫어서 택하는 손쉬운 도피처럼 묘사하고 있었죠. 그리고 소위 9세대 상담가들의 인터뷰를 인용하며 내담자에게 가족과의 단절을 부추기는 상담사는 끔찍하다고 비난했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다릅니다. 좋은 상담사는 결코 관계 단절을 권유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내담자가 스스로 가장 고통스러운 결정을 내리기까지의 과정을 이해하고 그 결정을 지지하며 그 이후의 힘든 여정을 함께 걸어갈 뿐입니다. 오히려 내담자가 학대적인 부모를 만날 때마다 산산조각 나는 것을 옆에서 지켜보면서도 기계적인 중립을 지키는 상담사야말로 공감 능력을 의심해 봐야 하지 않을까요? 더 흥미로운 것은 그 기사에 달린 댓글들이었습니다. 대부분은 가족과 연을 끄는 사람들을 비난하고 그들의 결정을 지지한 상담사들을 공격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가족이 최고다. 어른이 된다는 건 타협을 배우는 것이다. 요즘 애들은 자기 뜻대로 안 되면 쉽게 부모를 버린다. 와 같은 말들이었죠. 아마 그 댓글을 단 사람들 중 상당수는 자녀에게서 연락이 끊긴 바로 그 부모들이거나 타인의 고통에 대해 쉽게 판단하고 비난하는 목소리들이었을 겁니다. 가족 관계의 본질은 어쩌면 운에 가깝습니다. 인생의 많은 것들이 그렇지만 가족만큼 운이 절대적으로 작용하는 영역도 드물죠. 어떤 아이들은 정말 운이 좋게도 사랑이 많고 감정적으로 안정되어 있으며 인내심 있게 자녀의 말을 들어주는 부모 밑에서 태어납니다. 경제적인 풍요와는 또 다른 차원의 이야기입니다. 비록 가난했을지라도 부모와 어른들의 따뜻한 사랑 속에서 자란 경험은 그 어떤 유산과도 바꿀 수 없는 인생의 가장 큰 자산이 됩니다. 하지만 어떤 아이들은 나르시시스트적이거나 알코올 중독이거나 비열하고 교활한 애초에 아이를 키울 자격이 없는 부모 밑에서 태어납니다. 자신의 감정 조절도 못하고 잔인하며 자녀를 방치하고 자녀의 필요보다 자신의 욕구를 항상 우선시하는 사람들. 이것은 아이의 잘못이 아닙니다. 그저 불운일 뿐입니다. 아이는 자신의 부모를 선택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가족은 하나뿐이니 무조건 참고 지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사실상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당신이 받은 그 나쁜 패를 그냥 받아들이시오. 그 패가 당신의 인생을 얼마나 망가뜨리든지 상관없이 말이오. 어린 시절에 겪는 학대와 유해한 관계는 성인이 되어 겪는 것과는 그 파괴력의 차원이 다릅니다. 부모가 가하는 침묵의 처벌은 어린 아이에게는 죽음과도 같은 공포입니다. 아이는 부모가 자신을 버리고 정말로 사라져버릴까 봐 두려움에 떨게 됩니다. 그리고 그 침묵을 끝내기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하려고 하죠. 그 과정에서 아이는 서서히 부모의 나르시시즘을 채워주는 도구, 감정적 쓰레기통, 심지어 부모의 부모 역할까지 떠맡게 됩니다. 이렇게 형성된 정체성은 아이의 남은 인생을 지배합니다. 부모가 원하는 모습이 되어야만 사랑받을 수 있다는 생존 공식은 성인이 되어서도 모든 인간관계에서 자신을 희생하고 상대에게 종속되는 패턴을 반복하게 만듭니다. 부모라는 존재는 슈퍼맨의 유일한 약점인 크립토나이트와도 같습니다. 당신이 직장에서 친구 관계에서 아무리 잘 기능하고 있더라도 그 부모를 만나는 순간 당신은 다시 무력하고 두려움에 떨던 어린아이로 돌아가 버립니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그 부모는 변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에게는 연락을 끊는 것이 앞으로 나아가기 위한 유일한 길입니다. 기사에는 자녀와 연락이 끊긴 부모들의 인터뷰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성인이 된 자녀의 졸업식, 결혼식, 손주의 탄생 같은 중요한 순간들을 놓치는 것이 너무나 슬프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슬쩍 덧붙입니다. 그래, 내가 술에 취해 소리도 많이 질렀고 집안 분위기를 험악하게 만들었지. 하지만 그건 다 지난 일이잖아.
내가 지금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지 몰라주는 걸까? 아닙니다. 당신이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주는 것은 더 이상 자녀의 몫이 아닙니다. 어린 시절은 인생의 단 한 번뿐이며 그때 새겨진 상처는 아무리 애를 써도 완전히 사라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그 부모는 인정해야 합니다. 여전히 그들은 내가 너무 많은 것을 놓치고 있어라며 자기 자신에게만 집중하고 있습니다. 내 행동이 어린아이에게 얼마나 끔찍한 공포였을까? 그건 결코 괜찮은 일이 아니었다고 진심으로 깨닫는 대신에 말입니다. 진정한 사과는 상대방에게 용서를 강요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완벽한 사과라 할지라도 그 사과를 받고 모든 것을 없었던 일로 해야 할 의무는 피해자에게 없습니다. 어쩌면 앞으로 나아가는 유일한 방법은 이미 더러워진 석판은 영원히 깨끗해질 수 없다는 사실을 그대로 인정하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관계를 끊은 많은 사람들은 부모가 세상을 떠나는 순간까지 그리고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고뇌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찾아가 봤어야 했을까? 하고 말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이라고 생각해서 찾아갔던 이들은 또다시 후회합니다. 역시 가는 게 아니었어. 이 문제에는 승자가 없습니다. 저는 상담사로서 수많은 내담자들을 만나왔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마음속으로는 그들이 부모와 연을 끊기를 간절히 바랐던 적이 많습니다. 그들이 가족과 연락할 때마다 얼마나 처참하게 무너지는지를 제 눈으로 똑똑히 보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제가 연락을 끊으세요 라고 말할 수는 없었습니다. 저의 역할은 그들의 결정을 지지하고 그들이 또다시 겪게 될 실망에 대비할 수 있도록 힘을 실어주며 과거와 현재의 점들을 연결하여 패턴을 깨닫도록 돕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관계를 끊고 나서도 매일같이 자신의 결정을 의심하며 괴로워하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주 가끔 연락을 끊은 후에야 비로소 자신의 삶을 되찾고 눈부시게 성장하는 분들도 만났습니다. 그들은 가족과의 단절이 자신을 성장시킨 결정적인 계기였음을 깨닫게 된 것이죠. 이 이야기에는 또 다른 측면도 존재합니다. 부모가 유해한 성인 자녀와의 관계를 끊는 경우입니다. 물론 그 과정 역시 단순하지 않고 부모는 자녀가 그렇게 된 데에 자신의 책임은 없었는지 평생을 돌아보며 고통스러워할 것입니다. 가족과의 단절은 수많은 노선이 오고 가는 복잡한 기차역과 같습니다. 하나의 간단한 이유로 설명될 수 있는 길이 아닙니다. 소셜미디어나 인터넷 때문에 사람들이 가족과 쉽게 연을 끊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가족을 떠나는 이유는 바로 그 가족의 행동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은 가족이라는 시스템에 소속되기를 원합니다. 누구도 그 관계를 가볍게 포기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지금 역사상 처음으로 유해한 가족과 연을 끊는다는 것의 의미에 대해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그 안에 담긴 슬픔과 상실감을 이야기하고 동시에 어떤 이들에게는 그것이 유일한 위안이자 구원이 될 수 있음을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너무나도 어려운 결정을 내린 사람들을 향한 비난의 목소리를 잠시 멈추어야 합니다. 그리고 잠시 멈춰서서 그들의 이야기에 진심으로 귀를 가족이라는 이름의 무게, 그리고 손절이라는 마지막 선택 여러분에게 가족은 어떤 의미인가요? 아마 많은 분들이 따뜻한 안식처, 언제나 내 편이 되어주는 든든한 울타리 같은 단어들을 떠올리실 겁니다. 하지만 모두에게 가족이 그런 따뜻한 의미는 아닐 겁니다. 때로는 그 어떤 관계보다도 깊은 상처와 고통을 주는 이름이 되기도 하죠. 오늘 이야기는 누군가에게는 조금 무겁고 아프게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사회에 꼭 필요한 이야기라고 생각하신다면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공유를 눌러주십시오. 당신의 작은 움직임이 어딘가에서 홀로 아파하고 있을 누군가에게는
당신도 혼자가 아니라는 큰 위로와 용기가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의 선한 영향력에 주님의 축복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최근 저는 흥미로운 글 하나를 읽었습니다. 가족과 연을 끊는 것이 과연 좋은 치유법이 될 수 있는가에 대한 내용이었죠. 글을 읽는 내내 저는 이 이야기가 결코 쉽게 끝나지 않을 것임을 직감했습니다. 세상에 먼저 가족과 등지고 싶어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지금 이야기를 듣고 계신 분들 중에도 소수이겠지만 태어난 가족과 모든 연락을 끊고 지내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또 어떤 분들은 연락을 끊지는 못했지만 가족과 만날 때마다 여전히 언어적 폭력과 무시, 존재를 부정당하는 고통을 겪고 계실지도 모릅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차마 관계를 끊어낼 용기를 내지 못한 채 말이죠. 물론 건강하고 화목한 가정에서 자라 가족과의 관계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 분들이라면 아마 지금 이 이야기에 크게 공감하기 어려우실 수도 있습니다. 가족과 연을 끊기로 한 분들께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결정이 쉬웠나요? 단 한 번의 다툼 끝에 내린 결정이었나요? 단 한 번 당신의 감정을 상하게 한 사건 때문에 그 모든 관계를 버리셨나요? 부모님이 당신의 의견에 동의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그런 극단적인 선택을 하셨나요? 아마 아닐 겁니다. 당신의 그 결정 뒤에는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수많은 상처와 눈물, 끝없이 반복되던 좌절과 학대의 기억들이 쌓여 있었을 겁니다. 어쩌면 만날 때마다 어린 시절의 끔찍한 트라우마를 다시 겪어야 했을지도 모릅니다. 결국 당신은 선택의 기로에 섰을 겁니다. 나의 정체성과 정신건강, 나의 남은 인생을 지킬 것인가, 아니면 죄책감과 의무감, 혹은 나보다 더 힘든 사람도 참고 사는 데라는 자기검열에 갇혀 이 고통스러운 관계를 이어갈 것인가. 그것은 생존을 위한 처절한 선택이었습니다. 아직 관계를 끊지 못하고 반복되는 학대적인 상황을 견디고 계신 분들의 마음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많은 이들이 죄책감과 의무감 때문에 그 자리를 떠나지 못합니다. 어쩌면 내가 너무 예민한 걸까? 내가 상황을 잘못 보고 있는 건 아닐까? 라며 스스로를 의심하기도 합니다. 어떤 이들은 경제적으로 가족에게 얽매여 있기도 하고 내 아이들에게는 할머니, 할아버지를 만들어주고 싶다는 생각에 관계를 유지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내 부모가 어린 시절 나에게 그랬던 것처럼 내 소중한 아이에게도 똑같은 상처를 주지 않을까 노심초사합니다. 심지어 어떤 부모는 자녀가 찾아오지 않으면 자해를 하겠다거나 다른 가족을 해치겠다고 협박하기도 합니다. 그 공포 앞에서 자녀는 어쩔 수 없이 다시 그 집의 문을 엽니다. 어떤 이들은 여전히 언젠가는 변할 거야라는 희망을 버리지 못하고 어떤 이들은 가족과 연을 끊었다는 사실이 가져올 사회적 시선과 수치심을 감당할 자신이 없어 고통을 감내합니다. 특히 효를 최고의 가치로 여기고 믿든 곱든 정으로 얽혀 살아가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는 우리 문화권에서는 가족과의 단절을 결심하는 것이 더욱더 어렵고 무거운 짐으로 다가옵니다. 제가 읽었던 그 글은 안타깝게도 이러한 복잡한 내면을 깊이 헤아리지 못했습니다. 그저 가족과 연을 끊는 것을 더 이상 가족 문제를 상대하기 싫어서 택하는 손쉬운 도피처럼 묘사하고 있었죠. 그리고 소위 9세대 상담가들의 인터뷰를 인용하며 내담자에게 가족과의 단절을 부추기는 상담사는 끔찍하다고 비난했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다릅니다. 좋은 상담사는 결코 관계 단절을 권유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내담자가 스스로 가장 고통스러운 결정을 내리기까지의 과정을 이해하고 그 결정을 지지하며 그 이후의 힘든 여정을 함께 걸어갈 뿐입니다. 오히려 내담자가 학대적인 부모를 만날 때마다 산산조각 나는 것을 옆에서 지켜보면서도 기계적인 중립을 지키는 상담사야말로
공감 능력을 의심해 봐야 하지 않을까요? 더 흥미로운 것은 그 기사에 달린 댓글들이었습니다. 대부분은 가족과 연을 끊은 사람들을 비난하고 그들의 결정을 지지한 상담사들을 공격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가족이 최고다. 어른이 된다는 건 타협을 배우는 것이다. 요즘 애들은 자기 뜻대로 안 되면 쉽게 부모를 버린다. 와 같은 말들이었죠. 아마 그 댓글을 단 사람들 중 상당수는 자녀에게서 연락이 끊긴 바로 그 부모들이거나 타인의 고통에 대해 쉽게 판단하고 비난하는 목소리들이었을 겁니다. 가족 관계의 본질은 어쩌면 운에 가깝습니다. 인생의 많은 것들이 그렇지만 가족만큼 운이 절대적으로 작용하는 영역도 드물죠. 어떤 아이들은 정말 운이 좋게도 사랑이 많고 감정적으로 안정되어 있으며 인내심 있게 자녀의 말을 들어주는 부모 밑에서 태어납니다. 경제적인 풍요와는 또 다른 차원의 이야기입니다. 비록 가난했을지라도 부모와 어른들의 따뜻한 사랑 속에서 자란 경험은 그 어떤 유산과도 바꿀 수 없는 인생의 가장 큰 자산이 됩니다. 하지만 어떤 아이들은 나르시시스트적이거나 알코올 중독이거나 비열하고 교활한 애초에 아이를 키울 자격이 없는 부모 밑에서 태어납니다. 자신의 감정 조절도 못하고 잔인하며 자녀를 방치하고 자녀의 필요보다 자신의 욕구를 항상 우선시하는 사람들. 이것은 아이의 잘못이 아닙니다. 그저 불운일 뿐입니다. 아이는 자신의 부모를 선택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가족은 하나뿐이니 무조건 참고 지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사실상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당신이 받은 그 나쁜 패를 그냥 받아들이시오. 그 패가 당신의 인생을 얼마나 망가뜨리든지 상관없이 말이오. 어린 시절에 겪는 학대와 유해한 관계는 성인이 되어 겪는 것과는 그 파괴력의 차원이 다릅니다. 부모가 가하는 침묵의 처벌은 어린 아이에게는 죽음과도 같은 공포입니다. 아이는 부모가 자신을 버리고 정말로 사라져버릴까 봐 두려움에 떨게 됩니다. 그리고 그 침묵을 끝내기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하려고 하죠. 그 과정에서 아이는 서서히 부모의 나르시시즘을 채워주는 도구, 감정적 쓰레기통, 심지어 부모의 부모 역할까지 떠맡게 됩니다. 이렇게 형성된 정체성은 아이의 남은 인생을 지배합니다. 부모가 원하는 모습이 되어야만 사랑받을 수 있다는 생존 공식은 성인이 되어서도 모든 인간관계에서 자신을 희생하고 상대에게 종속되는 패턴을 반복하게 만듭니다. 부모라는 존재는 슈퍼맨의 유일한 약점인 크립토나이트와도 같습니다. 당신이 직장에서 친구 관계에서 아무리 잘 기능하고 있더라도 그 부모를 만나는 순간 당신은 다시 무력하고 두려움에 떨던 어린아이로 돌아가 버립니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그 부모는 변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에게는 연락을 끊는 것이 앞으로 나아가기 위한 유일한 길입니다. 기사에는 자녀와 연락이 끊긴 부모들의 인터뷰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성인이 된 자녀의 졸업식, 결혼식, 손주의 탄생 같은 중요한 순간들을 놓치는 것이 너무나 슬프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슬쩍 덧붙입니다. 그래, 내가 술에 취해 소리도 많이 질렀고 집안 분위기를 험악하게 만들었지. 하지만 그건 다 지난 일이잖아. 내가 지금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지 몰라주는 걸까? 아닙니다. 당신이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주는 것은 더 이상 자녀의 몫이 아닙니다. 어린 시절은 인생의 단 한 번뿐이며 그때 새겨진 상처는 아무리 애를 써도 완전히 사라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그 부모는 인정해야 합니다. 여전히 그들은 내가 너무 많은 것을 놓치고 있어라며 자기 자신에게만 집중하고 있습니다. 내 행동이 어린아이에게 얼마나 끔찍한 공포였을까? 그건 결코 괜찮은 일이 아니었다고 진심으로 깨닫는 대신에 말입니다. 진정한 사과는 상대방에게 용서를 강요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완벽한 사과라 할지라도 그 사과를 받고 모든 것을 없었던 일로 해야 할 의무는 피해자에게 없습니다. 어쩌면 앞으로 나아가는 유일한 방법은 이미 더러워진 석판은 영원히 깨끗해질 수 없다는 사실을 그대로 인정하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관계를 끊은 많은 사람들은 부모가 세상을 떠나는 순간까지 그리고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고뇌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찾아가 봤어야 했을까 하고 말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이라고 생각해서 찾아갔던 이들은 또다시 후회합니다. 역시 가는 게 아니었어. 이 문제에는 승자가 없습니다. 저는 상담사로서 수많은 내담자들을 만나왔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마음속으로는 그들이 부모와 연을 끊기를 간절히 바랐던 적이 많습니다. 그들이 가족과 연락할 때마다 얼마나 처참하게 무너지는지를 제 눈으로 똑똑히 보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제가 연락을 끊으세요 라고 말할 수는 없었습니다. 저의 역할은 그들의 결정을 지지하고 그들이 또다시 겪게 될 실망에 대비할 수 있도록 힘을 실어주며 과거와 현재의 점들을 연결하여 패턴을 깨닫도록 돕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관계를 끊고 나서도 매일같이 자신의 결정을 의심하며 괴로워하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주 가끔 연락을 끊은 후에야 비로소 자신의 삶을 되찾고 눈부시게 성장하는 분들도 만났습니다. 그들은 가족과의 단절이 자신을 성장시킨 결정적인 계기였음을 깨닫게 된 것이죠. 이 이야기에는 또 다른 측면도 존재합니다. 부모가 유해한 성인 자녀와의 관계를 끊는 경우입니다. 물론 그 과정 역시 단순하지 않고 부모는 자녀가 그렇게 된 데에 자신의 책임은 없었는지 평생을 돌아보며 고통스러워할 것입니다. 가족과의 단절은 수많은 노선이 오고 가는 복잡한 기차역과 같습니다. 하나의 간단한 이유로 설명될 수 있는 길이 아닙니다. 소셜미디어나 인터넷 때문에 사람들이 가족과 쉽게 연을 끊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가족을 떠나는 이유는 바로 그 가족의 행동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은 가족이라는 시스템에 소속되기를 원합니다. 누구도 그 관계를 가볍게 포기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지금 역사상 처음으로 유해한 가족과 연을 끊는다는 것의 의미에 대해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그 안에 담긴 슬픔과 상실감을 이야기하고 동시에 어떤 이들에게는 그것이 유일한 위안이자 구원이 될 수 있음을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너무나도 어려운 결정을 내린 사람들을 향한 비난의 목소리를 잠시 멈추어야 합니다. 그리고 잠시 멈춰서서 그들의 이야기에 진심으로 귀를 가족이라는 이름의 무게, 그리고 손절이라는 마지막 선택 여러분에게 가족은 어떤 의미인가요? 아마 많은 분들이 따뜻한 안식처, 언제나 내 편이 되어주는 든든한 울타리 같은 단어들을 떠올리실 겁니다. 하지만 모두에게 가족이 그런 따뜻한 의미는 아닐 겁니다. 때로는 그 어떤 관계보다도 깊은 상처와 고통을 주는 이름이 되기도 하죠. 오늘 이야기는 누군가에게는 조금 무겁고 아프게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사회에 꼭 필요한 이야기라고 생각하신다면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공유를 눌러주십시오. 당신의 작은 움직임이 어딘가에서 홀로 아파하고 있을 누군가에게는 당신도 혼자가 아니라는 큰 위로와 용기가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의 선한 영향력에 주님의 축복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최근 저는 흥미로운 글 하나를 읽었습니다. 가족과 연을 끊는 것이 과연 좋은 치유법이 될 수 있는가에 대한 내용이었죠. 글을 읽는 내내 저는 이 이야기가 결코 쉽게 끝나지 않을 것임을 직감했습니다. 세상에 먼저 가족과 등지고 싶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지금 이야기를 듣고 계신 분들 중에도 소수이겠지만 태어난 가족과 모든 연락을 끊고 지내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또 어떤 분들은 연락을 끊지는 못했지만
가족과 만날 때마다 여전히 언어적 폭력과 무시, 존재를 부정당하는 고통을 겪고 계실지도 모릅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차마 관계를 끊어낼 용기를 내지 못한 채 말이죠. 물론 건강하고 화목한 가정에서 자라 가족과의 관계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 분들이라면 아마 지금 이 이야기에 크게 공감하기 어려우실 수도 있습니다. 가족과 연을 끊기로 한 분들께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결정이 쉬웠나요? 단 한 번의 다툼 끝에 내린 결정이었나요? 단 한 번 당신의 감정을 상하게 한 사건 때문에 그 모든 관계를 버리셨나요? 부모님이 당신의 의견에 동의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그런 극단적인 선택을 하셨나요? 아마 아닐 겁니다. 당신의 그 결정 뒤에는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수많은 상처와 눈물, 끝없이 반복되던 좌절과 학대의 기억들이 쌓여 있었을 겁니다. 어쩌면 만날 때마다 어린 시절의 끔찍한 트라우마를 다시 겪어야 했을지도 모릅니다. 결국 당신은 선택의 기로에 섰을 겁니다. 나의 정체성과 정신건강, 나의 남은 인생을 지킬 것인가, 아니면 죄책감과 의무감, 혹은 나보다 더 힘든 사람도 참고 사는 데라는 자기검열에 갇혀 이 고통스러운 관계를 이어갈 것인가. 그것은 생존을 위한 처절한 선택이었습니다. 아직 관계를 끊지 못하고 반복되는 학대적인 상황을 견디고 계신 분들의 마음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많은 이들이 죄책감과 의무감 때문에 그 자리를 떠나지 못합니다. 어쩌면 내가 너무 예민한 걸까? 내가 상황을 잘못 보고 있는 건 아닐까? 라며 스스로를 의심하기도 합니다. 어떤 이들은 경제적으로 가족에게 얽매여 있기도 하고 내 아이들에게는 할머니, 할아버지를 만들어주고 싶다는 생각에 관계를 유지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내 부모가 어린 시절 나에게 그랬던 것처럼 내 소중한 아이에게도 똑같은 상처를 주지 않을까 노심초사합니다. 심지어 어떤 부모는 자녀가 찾아오지 않으면 자해를 하겠다거나 다른 가족을 해치겠다고 협박하기도 합니다. 그 공포 앞에서 자녀는 어쩔 수 없이 다시 그 집의 문을 엽니다. 어떤 이들은 여전히 언젠가는 변할 거야라는 희망을 버리지 못하고 어떤 이들은 가족과 연을 끊었다는 사실이 가져올 사회적 시선과 수치심을 감당할 자신이 없어 고통을 감내합니다. 특히 효를 최고의 가치로 여기고 믿든 곱든 정으로 얽혀 살아가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는 우리 문화권에서는 가족과의 단절을 결심하는 것이 더욱더 어렵고 무거운 짐으로 다가옵니다. 제가 읽었던 그 글은 안타깝게도 이러한 복잡한 내면을 깊이 헤아리지 못했습니다. 그저 가족과 연을 끊는 것을 더 이상 가족 문제를 상대하기 싫어서 택하는 손쉬운 도피처럼 묘사하고 있었죠. 그리고 소위 9세대 상담가들의 인터뷰를 인용하며 내담자에게 가족과의 단절을 부추기는 상담사는 끔찍하다고 비난했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다릅니다. 좋은 상담사는 결코 관계 단절을 권유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내담자가 스스로 가장 고통스러운 결정을 내리기까지의 과정을 이해하고 그 결정을 지지하며 그 이후의 힘든 여정을 함께 걸어갈 뿐입니다. 오히려 내담자가 학대적인 부모를 만날 때마다 산산조각 나는 것을 옆에서 지켜보면서도 기계적인 중립을 지키는 상담사야말로 공감 능력을 의심해 봐야 하지 않을까요? 더 흥미로운 것은 그 기사에 달린 댓글들이었습니다. 대부분은 가족과 연을 끊은 사람들을 비난하고 그들의 결정을 지지한 상담사들을 공격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가족이 최고다. 어른이 된다는 건 타협을 배우는 것이다. 요즘 애들은 자기 뜻대로 안 되면 쉽게 부모를 버린다. 와 같은 말들이었죠. 아마 그 댓글을 단 사람들 중 상당수는 자녀에게서 연락이 끊긴 바로 그 부모들이거나 타인의 고통에 대해 쉽게 판단하고 비난하는 목소리들이었을 겁니다. 가족 관계의 본질은 어쩌면 운에 가깝습니다. 인생의 많은 것들이 그렇지만
가족만큼 운이 절대적으로 작용하는 영역도 드물죠. 어떤 아이들은 정말 운이 좋게도 사랑이 많고 감정적으로 안정되어 있으며 인내심 있게 자녀의 말을 들어주는 부모 밑에서 태어납니다. 경제적인 풍요와는 또 다른 차원의 이야기입니다. 비록 가난했을지라도 부모와 어른들의 따뜻한 사랑 속에서 자란 경험은 그 어떤 유산과도 바꿀 수 없는 인생의 가장 큰 자산이 됩니다. 하지만 어떤 아이들은 나르시시스트적이거나 알코올 중독이거나 비열하고 교활한 애초에 아이를 키울 자격이 없는 부모 밑에서 태어납니다. 자신의 감정 조절도 못하고 잔인하며 자녀를 방치하고 자녀의 필요보다 자신의 욕구를 항상 우선시하는 사람들. 이것은 아이의 잘못이 아닙니다. 그저 불운일 뿐입니다. 아이는 자신의 부모를 선택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가족은 하나뿐이니 무조건 참고 지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사실상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당신이 받은 그 나쁜 패를 그냥 받아들이시오. 그 패가 당신의 인생을 얼마나 망가뜨리든지 상관없이 말이오. 어린 시절에 겪는 학대와 유해한 관계는 성인이 되어 겪는 것과는 그 파괴력의 차원이 다릅니다. 부모가 가하는 침묵의 처벌은 어린 아이에게는 죽음과도 같은 공포입니다. 아이는 부모가 자신을 버리고 정말로 사라져버릴까 봐 두려움에 떨게 됩니다. 그리고 그 침묵을 끝내기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하려고 하죠. 그 과정에서 아이는 서서히 부모의 나르시시즘을 채워주는 도구, 감정적 쓰레기통, 심지어 부모의 부모 역할까지 떠맡게 됩니다. 이렇게 형성된 정체성은 아이의 남은 인생을 지배합니다. 부모가 원하는 모습이 되어야만 사랑받을 수 있다는 생존 공식은 성인이 되어서도 모든 인간관계에서 자신을 희생하고 상대에게 종속되는 패턴을 반복하게 만듭니다. 부모라는 존재는 슈퍼맨의 유일한 약점인 크립토나이트와도 같습니다. 당신이 직장에서 친구 관계에서 아무리 잘 기능하고 있더라도 그 부모를 만나는 순간 당신은 다시 무력하고 두려움에 떨던 어린아이로 돌아가 버립니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그 부모는 변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에게는 연락을 끊는 것이 앞으로 나아가기 위한 유일한 길입니다. 기사에는 자녀와 연락이 끊긴 부모들의 인터뷰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성인이 된 자녀의 졸업식, 결혼식, 손주의 탄생 같은 중요한 순간들을 놓치는 것이 너무나 슬프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슬쩍 덧붙입니다. 그래, 내가 술에 취해 소리도 많이 질렀고 집안 분위기를 험악하게 만들었지. 하지만 그건 다 지난 일이잖아. 내가 지금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지 몰라주는 걸까? 아닙니다. 당신이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주는 것은 더 이상 자녀의 몫이 아닙니다. 어린 시절은 인생의 단 한 번뿐이며 그때 새겨진 상처는 아무리 애를 써도 완전히 사라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그 부모는 인정해야 합니다. 여전히 그들은 내가 너무 많은 것을 놓치고 있어라며 자기 자신에게만 집중하고 있습니다. 내 행동이 어린아이에게 얼마나 끔찍한 공포였을까, 그건 결코 괜찮은 일이 아니었다고 진심으로 깨닫는 대신에 말입니다. 진정한 사과는 상대방에게 용서를 강요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완벽한 사과라 할지라도 그 사과를 받고 모든 것을 없었던 일로 해야 할 의무는 피해자에게 없습니다. 어쩌면 앞으로 나아가는 유일한 방법은 이미 더러워진 석판은 영원히 깨끗해질 수 없다는 사실을 그대로 인정하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관계를 끄는 많은 사람들은 부모가 세상을 떠나는 순간까지 그리고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고뇌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찾아가 봤어야 했을까 하고 말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이라고 생각해서 찾아갔던 이들은 또다시 후회합니다. 역시 가는 게 아니었어. 이 문제에는 승자가 없습니다.
저는 상담사로서 수많은 내담자들을 만나왔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마음속으로는 그들이 부모와 연을 끊기를 간절히 바랐던 적이 많습니다. 그들이 가족과 연락할 때마다 얼마나 처참하게 무너지는지를 제 눈으로 똑똑히 보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제가 연락을 끊으세요 라고 말할 수는 없었습니다. 저의 역할은 그들의 결정을 지지하고 그들이 또다시 겪게 될 실망에 대비할 수 있도록 힘을 실어주며 과거와 현재의 점들을 연결하여 패턴을 깨닫도록 돕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관계를 끊고 나서도 매일같이 자신의 결정을 의심하며 괴로워하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주 가끔 연락을 끊은 후에야 비로소 자신의 삶을 되찾고 눈부시게 성장하는 분들도 만났습니다. 그들은 가족과의 단절이 자신을 성장시킨 결정적인 계기였음을 깨닫게 된 것이죠. 이 이야기에는 또 다른 측면도 존재합니다. 부모가 유해한 성인 자녀와의 관계를 끊는 경우입니다. 물론 그 과정 역시 단순하지 않고 부모는 자녀가 그렇게 된 데에 자신의 책임은 없었는지 평생을 돌아보며 고통스러워할 것입니다. 가족과의 단절은 수많은 노선이 오고 가는 복잡한 기차역과 같습니다. 하나의 간단한 이유로 설명될 수 있는 길이 아닙니다. 소셜미디어나 인터넷 때문에 사람들이 가족과 쉽게 연을 끊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가족을 떠나는 이유는 바로 그 가족의 행동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은 가족이라는 시스템에 소속되기를 원합니다. 누구도 그 관계를 가볍게 포기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지금 역사상 처음으로 유해한 가족과 연을 끊는다는 것의 의미에 대해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그 안에 담긴 슬픔과 상실감을 이야기하고 동시에 어떤 이들에게는 그것이 유일한 위안이자 구원이 될 수 있음을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너무나도 어려운 결정을 내린 사람들을 향한 비난의 목소리를 잠시 멈추어야 합니다. 그리고 잠시 멈춰서서 그들의 이야기에 진심으로 귀를 가족이라는 이름의 무게, 그리고 손절이라는 마지막 선택 여러분에게 가족은 어떤 의미인가요? 아마 많은 분들이 따뜻한 안식처, 언제나 내 편이 되어주는 든든한 울타리 같은 단어들을 떠올리실 겁니다. 하지만 모두에게 가족이 그런 따뜻한 의미는 아닐 겁니다. 때로는 그 어떤 관계보다도 깊은 상처와 고통을 주는 이름이 되기도 하죠. 오늘 이야기는 누군가에게는 조금 무겁고 아프게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사회에 꼭 필요한 이야기라고 생각하신다면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공유를 눌러주십시오. 당신의 작은 움직임이 어딘가에서 홀로 아파하고 있을 누군가에게는 당신도 혼자가 아니라는 큰 위로와 용기가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의 선한 영향력에 주님의 축복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최근 저는 흥미로운 글 하나를 읽었습니다. 가족과 연을 끊는 것이 과연 좋은 치유법이 될 수 있는가에 대한 내용이었죠. 글을 읽는 내내 저는 이 이야기가 결코 쉽게 끝나지 않을 것임을 직감했습니다. 세상에 먼저 가족과 등지고 싶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지금 이야기를 듣고 계신 분들 중에도 소수이겠지만 태어난 가족과 모든 연락을 끊고 지내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또 어떤 분들은 연락을 끊지는 못했지만 가족과 만날 때마다 여전히 언어적 폭력과 무시, 존재를 부정당하는 고통을 겪고 계실지도 모릅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차마 관계를 끊어낼 용기를 내지 못한 채 말이죠. 물론 건강하고 화목한 가정에서 자라 가족과의 관계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 분들이라면 아마 지금 이 이야기에 크게 공감하기 어려우실 수도 있습니다. 가족과 연을 끊기로 한 분들께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결정이 쉬웠나요? 단 한 번의 다툼 끝에 내린 결정이었나요? 단 한 번 당신의 감정을 상하게 한 사건 때문에 그 모든 관계를 버리셨나요?
부모님이 당신의 의견에 동의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그런 극단적인 선택을 하셨나요? 아마 아닐 겁니다. 당신의 그 결정 뒤에는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수많은 상처와 눈물, 끝없이 반복되던 좌절과 학대의 기억들이 쌓여 있었을 겁니다. 어쩌면 만날 때마다 어린 시절의 끔찍한 트라우마를 다시 겪어야 했을지도 모릅니다. 결국 당신은 선택의 기로에 섰을 겁니다. 나의 정체성과 정신건강, 나의 남은 인생을 지킬 것인가, 아니면 죄책감과 의무감, 혹은 나보다 더 힘든 사람도 참고 사는 데라는 자기검열에 갇혀 이 고통스러운 관계를 이어갈 것인가. 그것은 생존을 위한 처절한 선택이었습니다. 아직 관계를 끊지 못하고 반복되는 학대적인 상황을 견디고 계신 분들의 마음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많은 이들이 죄책감과 의무감 때문에 그 자리를 떠나지 못합니다. 어쩌면 내가 너무 예민한 걸까? 내가 상황을 잘못 보고 있는 건 아닐까? 라며 스스로를 의심하기도 합니다. 어떤 이들은 경제적으로 가족에게 얽매여 있기도 하고 내 아이들에게는 할머니, 할아버지를 만들어주고 싶다는 생각에 관계를 유지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내 부모가 어린 시절 나에게 그랬던 것처럼 내 소중한 아이에게도 똑같은 상처를 주지 않을까 노심초사합니다. 심지어 어떤 부모는 자녀가 찾아오지 않으면 자해를 하겠다거나 다른 가족을 해치겠다고 협박하기도 합니다. 그 공포 앞에서 자녀는 어쩔 수 없이 다시 그 집의 문을 엽니다. 어떤 이들은 여전히 언젠가는 변할 거야라는 희망을 버리지 못하고 어떤 이들은 가족과 연을 끊었다는 사실이 가져올 사회적 시선과 수치심을 감당할 자신이 없어 고통을 감내합니다. 특히 효를 최고의 가치로 여기고 믿든 곱든 정으로 얽혀 살아가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는 우리 문화권에서는 가족과의 단절을 결심하는 것이 더욱더 어렵고 무거운 짐으로 다가옵니다. 제가 읽었던 그 글은 안타깝게도 이러한 복잡한 내면을 깊이 헤아리지 못했습니다. 그저 가족과 연을 끊는 것을 더 이상 가족 문제를 상대하기 싫어서 택하는 손쉬운 도피처럼 묘사하고 있었죠. 그리고 소위 9세대 상담가들의 인터뷰를 인용하며 내담자에게 가족과의 단절을 부추기는 상담사는 끔찍하다고 비난했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다릅니다. 좋은 상담사는 결코 관계 단절을 권유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내담자가 스스로 가장 고통스러운 결정을 내리기까지의 과정을 이해하고 그 결정을 지지하며 그 이후의 힘든 여정을 함께 걸어갈 뿐입니다. 오히려 내담자가 학대적인 부모를 만날 때마다 산산조각 나는 것을 옆에서 지켜보면서도 기계적인 중립을 지키는 상담사야말로 공감 능력을 의심해 봐야 하지 않을까요? 더 흥미로운 것은 그 기사에 달린 댓글들이었습니다. 대부분은 가족과 연을 끊은 사람들을 비난하고 그들의 결정을 지지한 상담사들을 공격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가족이 최고다. 어른이 된다는 건 타협을 배우는 것이다. 요즘 애들은 자기 뜻대로 안 되면 쉽게 부모를 버린다. 와 같은 말들이었죠. 아마 그 댓글을 단 사람들 중 상당수는 자녀에게서 연락이 끊긴 바로 그 부모들이거나 타인의 고통에 대해 쉽게 판단하고 비난하는 목소리들이었을 겁니다. 가족 관계의 본질은 어쩌면 운에 가깝습니다. 인생의 많은 것들이 그렇지만 가족만큼 운이 절대적으로 작용하는 영역도 드물죠. 어떤 아이들은 정말 운이 좋게도 사랑이 많고 감정적으로 안정되어 있으며 인내심 있게 자녀의 말을 들어주는 부모 밑에서 태어납니다. 경제적인 풍요와는 또 다른 차원의 이야기입니다. 비록 가난했을지라도 부모와 어른들의 따뜻한 사랑 속에서 자란 경험은 그 어떤 유산과도 바꿀 수 없는 인생의 가장 큰 자산이 됩니다. 하지만 어떤 아이들은 나르시시스트적이거나 알코올 중독이거나 비열하고 교활한 애초에 아이를 키울 자격이 없는 부모 밑에서 태어납니다. 자신의 감정 조절도 못하고 잔인하며
자녀를 방치하고 자녀의 필요보다 자신의 욕구를 항상 우선시하는 사람들. 이것은 아이의 잘못이 아닙니다. 그저 불운일 뿐입니다. 아이는 자신의 부모를 선택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가족은 하나뿐이니 무조건 참고 지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사실상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당신이 받은 그 나쁜 패를 그냥 받아들이시오. 그 패가 당신의 인생을 얼마나 망가뜨리든지 상관없이 말이오. 어린 시절에 겪는 학대와 유해한 관계는 성인이 되어 겪는 것과는 그 파괴력의 차원이 다릅니다. 부모가 가하는 침묵의 처벌은 어린 아이에게는 죽음과도 같은 공포입니다. 아이는 부모가 자신을 버리고 정말로 사라져버릴까 봐 두려움에 떨게 됩니다. 그리고 그 침묵을 끝내기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하려고 하죠. 그 과정에서 아이는 서서히 부모의 나르시시즘을 채워주는 도구, 감정적 쓰레기통, 심지어 부모의 부모 역할까지 떠맡게 됩니다. 이렇게 형성된 정체성은 아이의 남은 인생을 지배합니다. 부모가 원하는 모습이 되어야만 사랑받을 수 있다는 생존 공식은 성인이 되어서도 모든 인간관계에서 자신을 희생하고 상대에게 종속되는 패턴을 반복하게 만듭니다. 부모라는 존재는 슈퍼맨의 유일한 약점인 크립토나이트와도 같습니다. 당신이 직장에서, 친구 관계에서 아무리 잘 기능하고 있더라도 그 부모를 만나는 순간 당신은 다시 무력하고 두려움에 떨던 어린아이로 돌아가 버립니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그 부모는 변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에게는 연락을 끊는 것이 앞으로 나아가기 위한 유일한 길입니다. 기사에는 자녀와 연락이 끊긴 부모들의 인터뷰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성인이 된 자녀의 졸업식, 결혼식, 손주의 탄생 같은 중요한 순간들을 놓치는 것이 너무나 슬프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슬쩍 덧붙입니다. 그래, 내가 술에 취해 소리도 많이 질렀고 집안 분위기를 험악하게 만들었지. 하지만 그건 다 지난 일이잖아. 내가 지금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지 몰라주는 걸까? 아닙니다. 당신이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주는 것은 더 이상 자녀의 몫이 아닙니다. 어린 시절은 인생의 단 한 번뿐이며 그때 새겨진 상처는 아무리 애를 써도 완전히 사라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그 부모는 인정해야 합니다. 여전히 그들은 내가 너무 많은 것을 놓치고 있어라며 자기 자신에게만 집중하고 있습니다. 내 행동이 어린아이에게 얼마나 끔찍한 공포였을까, 그건 결코 괜찮은 일이 아니었다고 진심으로 깨닫는 대신에 말입니다. 진정한 사과는 상대방에게 용서를 강요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완벽한 사과라 할지라도 그 사과를 받고 모든 것을 없었던 일로 해야 할 의무는 피해자에게 없습니다. 어쩌면 앞으로 나아가는 유일한 방법은 이미 더러워진 석판은 영원히 깨끗해질 수 없다는 사실을 그대로 인정하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관계를 끄는 많은 사람들은 부모가 세상을 떠나는 순간까지, 그리고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고뇌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찾아가 봤어야 했을까? 하고 말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이라고 생각해서 찾아갔던 이들은 또다시 후회합니다. 역시 가는 게 아니었어. 이 문제에는 승자가 없습니다. 저는 상담사로서 수많은 내담자들을 만나왔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마음속으로는 그들이 부모와 연을 끊기를 간절히 바랐던 적이 많습니다. 그들이 가족과 연락할 때마다 얼마나 처참하게 무너지는지를 제 눈으로 똑똑히 보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제가 연락을 끊으세요 라고 말할 수는 없었습니다. 저의 역할은 그들의 결정을 지지하고 그들이 또다시 겪게 될 실망에 대비할 수 있도록 힘을 실어주며 과거와 현재의 점들을 연결하여 패턴을 깨닫도록 돕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관계를 끊고 나서도 매일같이 자신의 결정을 의심하며 괴로워하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주 가끔
연락을 끊은 후에야 비로소 자신의 삶을 되찾고 눈부시게 성장하는 분들도 만났습니다. 그들은 가족과의 단절이 자신을 성장시킨 결정적인 계기였음을 깨닫게 된 것이죠. 이야기에는 또 다른 측면도 존재합니다. 부모가 유해한 성인 자녀와의 관계를 끊는 경우입니다. 물론 그 과정 역시 단순하지 않고 부모는 자녀가 그렇게 된 데에 자신의 책임은 없었는지 평생을 돌아보며 고통스러워할 것입니다. 가족과의 단절은 수많은 노선이 오고 가는 복잡한 기차역과 같습니다. 하나의 간단한 이유로 설명될 수 있는 길이 아닙니다. 소셜미디어나 인터넷 때문에 사람들이 가족과 쉽게 연을 끊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가족을 떠나는 이유는 바로 그 가족의 행동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은 가족이라는 시스템에 소속되기를 원합니다. 누구도 그 관계를 가볍게 포기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지금 역사상 처음으로 유해한 가족과 연을 끊는다는 것의 의미에 대해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그 안에 담긴 슬픔과 상실감을 이야기하고 동시에 어떤 이들에게는 그것이 유일한 위안이자 구원이 될 수 있음을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너무나도 어려운 결정을 내린 사람들을 향한 비난의 목소리를 잠시 멈추어야 합니다. 그리고 잠시 멈춰서서 그들의 이야기에 진심으로 귀를 가족이라는 이름의 무게, 그리고 손절이라는 마지막 선택 여러분에게 가족은 어떤 의미인가요? 아마 많은 분들이 따뜻한 안식처, 언제나 내 편이 되어주는 든든한 울타리 같은 단어들을 떠올리실 겁니다. 하지만 모두에게 가족이 그런 따뜻한 의미는 아닐 겁니다. 때로는 그 어떤 관계보다도 깊은 상처와 고통을 주는 이름이 되기도 하죠. 오늘 이야기는 누군가에게는 조금 무겁고 아프게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사회에 꼭 필요한 이야기라고 생각하신다면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공유를 눌러주십시오. 당신의 작은 움직임이 어딘가에서 홀로 아파하고 있을 누군가에게는 당신도 혼자가 아니라는 큰 위로와 용기가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의 선한 영향력에 주님의 축복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최근 저는 흥미로운 글 하나를 읽었습니다. 가족과 연을 끊는 것이 과연 좋은 치유법이 될 수 있는가에 대한 내용이었죠. 글을 읽는 내내 저는 이 이야기가 결코 쉽게 끝나지 않을 것임을 직감했습니다. 세상에 먼저 가족과 등지고 싶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지금 이야기를 듣고 계신 분들 중에도 소수이겠지만 태어난 가족과 모든 연락을 끊고 지내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또 어떤 분들은 연락을 끊지는 못했지만 가족과 만날 때마다 여전히 언어적 폭력과 무시, 존재를 부정당하는 고통을 겪고 계실지도 모릅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차마 관계를 끊어낼 용기를 내지 못한 채 말이죠. 물론 건강하고 화목한 가정에서 자라 가족과의 관계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 분들이라면 아마 지금 이 이야기에 크게 공감하기 어려우실 수도 있습니다. 가족과 연을 끊기로 한 분들께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결정이 쉬웠나요? 단 한 번의 다툼 끝에 내린 결정이었나요? 단 한 번 당신의 감정을 상하게 한 사건 때문에 그 모든 관계를 버리셨나요? 부모님이 당신의 의견에 동의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그런 극단적인 선택을 하셨나요? 아마 아닐 겁니다. 당신의 그 결정 뒤에는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수많은 상처와 눈물, 끝없이 반복되던 좌절과 학대의 기억들이 쌓여 있었을 겁니다. 어쩌면 만날 때마다 어린 시절의 끔찍한 트라우마를 다시 겪어야 했을지도 모릅니다. 결국 당신은 선택의 기로에 섰을 겁니다. 나의 정체성과 정신건강, 나의 남은 인생을 지킬 것인가, 아니면 죄책감과 의무감, 혹은 나보다 더 힘든 사람도 참고 사는 데라는 자기검열에 갇혀 이 고통스러운 관계를 이어갈 것인가. 그것은 생존을 위한 처절한 선택이었습니다.
아직 관계를 끊지 못하고 반복되는 학대적인 상황을 견디고 계신 분들의 마음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많은 이들이 죄책감과 의무감 때문에 그 자리를 떠나지 못합니다. 어쩌면 내가 너무 예민한 걸까?